서울 강서구 외곽, 낡은 주택가 골목 깊숙한 곳, 오래된 단층집 한 채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대문 옆 작은 간판에는 기억의 방이라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특별한 영업시간도 화려한 장식도 없었다. 다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선반 가득한 물건들이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이곳의 주인은 올해 68, 택시 운전 35년 차 박종수였다. 구부정한 어깨, 햇볕에 그을린 얼굴, 두툼한 손. 전형적인 베테랑 기사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달랐다. 물건 하나하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는 어떤 애틋함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이 물건들은 그냥 물건이 아니에요. 박종수는 선반 앞에 서서 천천히 말했다. 그의 손이 낡은 학생 가방을 쓰다듬었다. 20년 전, 한 고등학생이 두고 간 것이었다. 가방 안에는 아직도 색이, 바랜 교과서와 공책이 들어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물건일 수 있죠.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평생 찾고 싶었던 기억일 수도 있어요. 그의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그는 이제 막 40대에 접어든 성실하기만 한 평범한 택시기사였다. 매일 같은 루트를 돌고 같은 손님들을 태우고 같은 하루를 반복했다. 분실물이 생기면 회사에 신고하고 경찰서에 맡기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어느 봄날이었다. 뒷좌석에서 작은 인형 하나가 발견됐다. 토끼 인형이었다. 한쪽 귀가 헤어지고 배 부분이 너덜너덜했다. 누가 봐도 오래 가지고 논 흔적이 역력했다. 박종수는 평소처럼 회사에 신고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폐기 처리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답변은 간단했다. 하지만 박종수는 그 인형을 버릴 수 없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헤어진 귀를, 너덜너덜한 배를 보고 있자니 어떤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밤마다 이 인형을 안고 잠들었을 아이. 어느 날 갑자기 인형이 사라져 울었을 아이. 그날 이후 박종수는 분실물을 더 이상 회사에만 맡기지 않았다. 집으로 가져와 작은 선반을 하나 만들었다. 그리고 물건 하나하나에 작은 메모를 붙였다. 날짜, 발견 장소, 물건의 특징. 혹시라도 주인이 나타났을 때를 대비한 것이었다. 처음엔 선반 하나면 될 줄 알았어요. 박종수가 쓸쓸히 웃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물건은 늘어났다. 책, 우산, 지갑, 안경, 목도리, 장갑. 계절마다, 날씨마다 다른 물건들이 그의 선반을 채워갔다. 어느새 선반은 10개가 넘었고 그의 작은 방 한 칸을 완전히 차지했다. 아내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여보, 이게 다 뭐예요? 남의 물건을 왜 이렇게 쌓아놔요? 누군가는 찾을 거요. 언젠가는. 20년째 아무도 안 찾았잖아요. 이제 그만 버려요. 하지만 박종수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물건을 정리하고 먼지를 닦고 메모를 업데이트하는 일은 그의 일과가 되었다. 택시 운전이 끝나면 집에 와서 물건들을 돌봤다. 마치 작은 박물관을 운영하는 학예사처럼. 미쳤다고 했죠.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에 담담함이 묻어났다. 친구들도, 동료들도 이해하지 못했다. 왜 남의 물건에 그렇게 집착하느냐고. 그냥 버리면 될 것을 왜 쌓아두느냐고. 하지만 박종수는 알고 있었다. 이 물건들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의 기억이고, 추억이고, 때로는 후회라는 것을. 선반 맨 위에는 특별한 물건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다. 작은 아기 신발, 분홍색 운동화였다. 크기로 보아 2돌쯤 된 아기가 신었을 법했다. 한쪽만 있었다. 짝을 잃어버린 신발. 박종수는 그 신발을 발견한 날을 또렷이 기억했다. 10년 전 가을이었다.
젊은 부부가 급하게 택시에 올라탔다. 여자는 아기를 안고 있었고 남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까지 가달라는 요청이었다. 아기가 갑자기 열이 오른 모양이었다. 박종수는 최대한 빨리, 하지만 안전하게 운전했다. 1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다. 부부는 서둘러 내렸고 박종수는 그들이 무사히 병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다시 출발했다. 그런데 뒷좌석에 그 신발이 있었다. 작고 분홍색인 한쪽 신발. 박종수는 곧바로 병원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부부를 찾을 수 없었다. 응급실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연락처도 받지 않은 터였다. 언젠가 찾으러 오겠지. 박종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흘렀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 작은 분홍 신발은 여전히 선반맨 위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박종수는 물건들을 둘러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오늘도 새로운 분실물이 2개 추가됐다. 학생 필통 하나, 회사원의 텀블러 하나. 그는 정성스럽게 메모를 작성하고 선반에 올려놓았다. 언젠가 주인이 나타날 그날을 위해. 박종수가 기억의 방이라는 간판을 단 것은 5년 전이었다. SNS에 우연히 올라간 사진 한 장 때문이었다. 지역 신문 기자가 취재차 방문해 찍은 사진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고 공유가 이어졌다. 혹시 제 물건도 있을까요? 20년 전에 잃어버린 지갑이 있는데 학창시절 추억이 담긴 앨범을 택시에 두고 내렸어요. 문의가 쏟아졌다. 박종수는 하나하나 답변을 달았다. 날짜와 장소, 물건의 특징을 물었다. 그리고 자신의 기록과 대조했다. 대부분은 일치하지 않았다. 시기가 다르거나 장소가 맞지 않거나 특징이 달랐다. 하지만 간혹, 아주 간혹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첫 번째 기적은 한 중년 여성에게서 시작됐다. 그녀의 이름은 최은희, 48살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15년 전쯤 어머니 유품이 든 작은 보자기를 택시에 두고 내렸어요. 강남역 부근이었어요. 남색 보자기에 어머니 반지와 낡은 성경책이 들어 있었어요. 박종수는 즉시 자신의 기록을 뒤졌다. 2009년 3월 강남역 인근에서 발견한 물건 목록. 그리고 그곳에 있었다. 남색 보자기, 금반지 하나, 낡은 성경책. 메모에는 성경책 첫 페이지에 적힌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구 최순자. 맞습니다. 어머니 성함이에요. 최은희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도 떨림이 느껴졌다. 박종수는 그녀에게 방문 시간을 안내했다. 이틀 뒤 최은희가 찾아왔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물을 터뜨렸다. 선반 가득한 물건들을 보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물건을 찾았는지 깨달았다. 박종수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꺼냈다. 먼지를 닦고 정성스럽게 보관해둔 보자기였다. 최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보자기를 펼치자 금반지가 나왔다. 오래된 디자인의 하지만 여전히 빛나는 반지. 그리고 성경책. 표지는 닳았지만 속은 깨끗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어요. 최은희는 성경책을 가슴에 안으며 말했다. 어머니는 평생 이 성경책을 끼고 살았다. 매일 아침 기도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늘 이 책을 펼쳤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어머니는 딸에게 이 책과 반지를 건넸다. 은희야, 이게 엄마가 줄 수 있는 전부다. 힘들 때 이 책 펼쳐봐. 엄마가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야. 하지만 최은희는 그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택시에 보자기를 두고 내렸다. 집에 와서야 깨달았다. 급히 택시회사에 연락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15년 동안 제가 어머니 유품을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에 살았어요. 최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종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최은희는 한참을 울다가 진정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어머니의 손글씨가 남아 있었다. 사랑하는 딸 은희에게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한다. 엄마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최은희는 다시 눈물을 쏟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15년 만에 돌아온 어머니의 마음. 그것을 지켜준 낯선 택시기사에 대한 감사. 정말 감사합니다. 최은희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박종수는 손을 저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인에게 돌아가야 할 물건이었으니까요. 최은희는 그날 보자기를 품에 안고 돌아갔다. 그리고 일주일 뒤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다시 찾아왔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국화였다. 박종수는 그 화분을 기억의 방 입구에 놓았다. 첫 번째 기적을 기념하는 화분. 그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지역 뉴스에 소개되고 SNS에서 공유되고 입소문이 났다. 사람들은 기억의 방을 찾기 시작했다. 혹시 자신의 물건도 있을까 하는 기대를 안고, 그리고 실제로 조금씩 주인을 찾아가는 물건들이 생겨났다. 박종수는 매번 물건을 돌려줄 때마다 같은 질문을 받았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그냥 버리면 될 텐데. 그때마다 그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물건은 그냥 물건이 아니니까요. 누군가의 기억이고 추억이고 때로는 인생이니까요. 두 번째 기적은 한 대학생에게서 시작됐다. 23, 김지훈이라는 청년이었다. 그는 인터넷에서 기억의 방 기사를 보고 반신반의하며 찾아왔다. 손에는 스마트폰, 화면에는 옛날 지갑 사진이 떠 있었다. 5년 전에 잃어버린 지갑인데요. 혹시 있을까요? 박종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검은색 가죽 지갑, 모서리가 해진 흔적, 앞면에 작은 로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선반 쪽으로 걸어갔다. 2019년 가을 섹션. 그리고 그곳에서 그 지갑을 꺼냈다. 이게 맞나요? 김지훈의 눈이 커졌다. 박종수는 지갑을 건넸다. 김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지갑을 열자 학생증이 그대로 있었다. 5년 전 대학 신입생 시절의 자신, 앳된 얼굴의 증명사진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돈은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이 지갑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김지훈은 지갑의 안주머니를 뒤졌다.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를 꺼냈다. 박종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김지훈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쪽지를 펼치자 손글씨가 나타났다. 여성의 필체였다. 지훈아, 엄마가 항상 너를 응원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사랑한다. 김지훈은 그 글씨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박종수는 물을 한 컵 따라 건넸다. 김지훈은 물을 마시며 진정을 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5년 전 그는 대학에 막 입학한 신입생이었다.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대학 입학을 무척 기뻐했다. 평생 농사 지으며 모은 돈으로 아들을 공부시켰고 드디어 대학생이 된 것이다. 잘 먹고 건강하게 다녀라. 엄마는 걱정 마.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김지훈은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는 모습을. 그래서 그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를 지갑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힘들 때마다 꺼내 읽었다. 어머니의 손글씨를 보면 힘이 났다. 하지만 한 학기가 지난 어느 날 택시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 급하게 내리느라 뒷좌석에 두고 온 것이었다. 택시 회사에 연락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학생증이나 카드는 재발급받으면 되는데 그 편지만큼은. 김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의 편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다. 하지만 어머니께는 말할 수 없었다. 걱정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5년이 흘렀다. 그리고 우연히 인터넷에서 기억의 방 기사를 봤다. 혹시나 했어요. 정말 혹시나. 그의 기대는 현실이 되었다. 5년 만에 돌아온 어머니의 편지. 김지우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지갑에 넣었다. 그리고 박종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박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께 효도 많이 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김지우는 울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곧바로 고향에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야. 주말에 내려갈게요. 맛있는 거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잘 먹고 다니고 있니? 네, 엄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김지우는 지갑을 다시 꺼내봤다. 어머니의 편지. 5년 동안 잃어버렸던 편지. 아니, 사실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 어머니의 마음은 항상 곁에 있었다. 다만 자신이 깨닫지 못했을 뿐. 그 주말, 김지우는 고향으로 내려갔다. 어머니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다. 김지우는 어머니 앞에 지갑을 꺼내놓았다. 엄마, 이거 5년 만에 찾았어요. 어머, 그때 잃어버린 지갑. 어떻게 찾았니? 김지우는 기억의 방 이야기를 했다. 20년 동안 분실물을 모아온 택시기사 이야기를.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다. 세상에 그런 분이 다 계시네. 참 고마운 분이다. 엄마가 써준 편지 여기 있어요. 5년 동안 못 봤지만 엄마 마음은 늘 느꼈어요. 어머니와 아들은 그날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다. 대학 생활, 미래의 꿈, 그리고 서로에 대한 고마움. 지갑 하나가 돌아오면서 그들의 마음도 더 가까워졌다. 기억의 방의 명성은 점점 퍼져나갔다. 지역 방송에 소개되고 전국 뉴스에도 몇 차례 나갔다. 사람들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혹은 단순히 호기심에 이곳을 찾았다. 박종수는 방문객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맞이했다. 물건을 찾는 사람도 있었고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이곳을 떠날 때는 뭔가 따뜻한 감정을 가슴에 안고 갔다. 세 번째 기적은 한 음악가에게 찾아왔다. 38살, 피아노 강사 이선미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한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10년 전에 악보 한 권을 잃어버렸어요. 이선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박종수는 악보 섹션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선반에는 수십 권의 악보가 정리되어 있었다. 클래식, 재즈, 가요. 다양한 장르의 악보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악보였나요? 슈베르트 즉흥곡집이요. 표지에 제 이름과 다른 이름 하나가 적혀 있어요. 박종수는 2014년 구역을 살폈다. 그리고 한 권의 악보를 꺼냈다. 낡은 슈베르트 즉흥곡집. 표지를 펼치자 두 개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이선미, 강민호. 맞아요. 이거예요. 이선미는 악보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박종수는 그녀에게 자리를 권했다. 이선미는 악보를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10년 전, 이선미는 음대를 졸업하고 연주자의 꿈을 키우던 시절이었다. 그때 그녀에게는 연인이 있었다. 같은 음대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강민호였다. 두 사람은 함께 연주하고 함께 꿈을 꿨다. 언젠가 듀오 무대에 서는 것이 목표였다. 이 악보는 우리가 처음 함께 연습한 곡이 담긴 거예요. 슈베르트의 즉흥곡 3번. 두 사람이 처음으로 피아노와 바이올린으로 합주한 곡이었다. 악보 여백에는 둘이 주고받은 메모가 빼곡했다. 여기는 좀 더 부드럽게. 이 부분 다시 연습하자. 오늘 연습 끝나고 저녁 먹을래?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민호에게 유학 기회가 왔다. 독일의 한 음악 학교에서 장학금을 제안했다. 선미는 민호를 응원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멀리 떨어지면 관계가 변할까봐. 가지 마. 여기서 함께 음악하자. 선미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민호는 고민 끝에 독일행을 선택했다. 더 큰 무대, 더 좋은 기회. 그는 선미를 설득했지만 선미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둘은 결국 헤어졌다. 헤어지던 날, 선미는 민호에게 악보를 돌려주려 했다. 하지만 민호는 거절했다. 그냥 갖고 있어. 이게 우리의 마지막 합주 기록이잖아. 선미는 악보를 집에 가져왔다. 하지만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어느 날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일부러 두고 내렸다. 잊고 싶었다. 아픈 기억을 지우고 싶었다. 하지만 정말로 잊을 수는 없더라고요. 이선미는 악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피아노 강사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었다. 행복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민호와의 추억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악보가 그리웠다. 민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박종수는 대답 대신 따뜻한 차를 건넸다. 이선미는 차를 마시며 악보를 펼쳤다. 여백의 메모들이 그녀를 옛날로 데려갔다. 연습실에서 밤늦게까지 연주하던 시절, 서툴지만 행복했던 그때, 이제는 좋은 기억으로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선미는 악보를 가슴에 안았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젊은 날의 열정, 순수했던 사랑, 그 모든 것이 이 악보 안에 담겨 있었다. 감사합니다. 이걸 찾게 해주셔서. 이선미는 악보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오랜만에 피아노 앞에 앉았다. 악보를 펼치고 슈베르트 즉흥곡을 연주했다. 10년 전보다 더 능숙하게, 더 감정을 담아서. 연주가 끝났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남편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좋은 곡이네. 누구 곡이야? 오래전에 소중한 사람과 함께 연주했던 곡이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선미는 악보를 서재 선반에 조심스럽게 꽂아두었다. 이제 이 악보는 아픈 기억이 아니라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기억의 방은 이제 하나의 명소가 되었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찾아왔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물건들을 구경했고 어른들은 혹시 자신의 물건이 있을까 살펴봤다. 박종수는 여전히 택시를 몰았고 퇴근 후에는 이곳을 지켰다. 어느 가을날 오후였다. 문이 열리고 한 쌍의 부부가 들어왔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부부였다. 남자는 긴장한 표정이었고 여자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박종수는 그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시나요?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10년 전에 아기 신발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분홍색 운동화였어요.
박종수의 심장이 뛰었다. 10년 전, 분홍색 아기 신발, 선반 맨 위에 있는 그 신발.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려 보세요. 박종수는 사다리를 가져와 선반 맨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먼지를 뒤집어 쓴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그 신발이 나타났다. 분홍색 운동화, 작고 앙증맞은 신발 한 짝. 이게 맞나요? 여자가 숨을 삼켰다. 박종수가 신발을 건네자 여자는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남자도 무릎을 꿇고 아내를 안아주었다. 한참을 울던 부부는 진정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들의 이름은 윤성호와 김미선. 10년 전 그들에게는 두 살배기 딸이 있었다. 윤지우, 사랑스럽고 건강한 아이였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고열이 났다. 급히 택시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갔다. 그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이가 축 늘어져 있었거든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병원에 도착해서야 아이의 신발 한 짝이 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아이의 생명이 우선이었다. 다행히 치료를 잘 받아 아이는 회복했다. 하지만 그 신발은 영영 찾을 수 없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신발이 지우의 첫 운동화였어요. 성호가 말했다. 지우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그들은 그 분홍색 운동화를 사줬다. 신발을 신고 아장아장 걷던 지우의 모습, 그 순간을 영상으로 찍고 사진으로 남겼다. 가족 모두에게 소중한 기억이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찾으러 오셨나요? 박종수의 질문에 부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미선이 조심스럽게 답했다. 사실 지우가 작년에 또 아팠어요. 이번엔 더 심각했죠. 지우는 9살이 되던 해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온 가족이 무너졌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 지우는 용감하게 싸웠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이 약해졌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다. 엄마, 아빠, 나 괜찮아. 힘내. 9살 아이가 부모를 위로했다. 그 모습에 부부는 더 힘을 냈다. 그리고 1년간의 치료 끝에 지우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 기적이었다. 의사도 놀랄 만큼 빠른 회복이었다. 완치되고 나서 지우가 그러더라고요. 분홍 신발 보고 싶다고. 지우는 자신이 2살 때 신었던 분홍 신발을 기억하고 있었다. 사진으로만 봤지만 그 신발이 자꾸 생각난다고 했다. 부모는 같은 디자인의 신발을 사주려 했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 신발이 좋아. 내가 처음 걸었던 신발. 그래서 부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인터넷을 뒤졌다. 그리고 기억의 방 기사를 발견했다. 10년 전 일이지만 혹시 모른다는 희망을 안고 찾아온 것이었다. 박종수는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신발을 다시 한번 건넸다. 이제 주인에게 돌아갔네요. 미선은 신발을 가슴에 안았다. 성우는 박종수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이걸 지켜주셔서 당연한 일입니다. 언젠가 주인이 나타날 거라 믿었으니까요. 부부는 신발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지우는 신발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맞아. 이거야. 내 분홍 신발. 그날 밤, 지우는 신발을 머리맡에 두고 잠들었다. 이제는 신을 수 없을 만큼 작은 신발. 하지만 그 신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지우의 첫걸음, 가족의 사랑, 그리고 2번의 기적이 담긴 보물이었다. 기억의 방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왔고, 매일 새로운 기적이 일어났다. 어떤 날은 여러 개의 물건이 주인을 찾아갔고,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박종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 주인이 나타날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지켰다. 어느 겨울날이었다. 문이 열리고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45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박종수에게 다가왔다. 혹시 졸업 앨범 같은 것도 있나요?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쪽 선반을 가리켰다. 앨범 섹션에는 수십 권의 앨범과 사진첩이 정리되어 있었다. 남자는 천천히 그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한 권의 앨범을 꺼냈다. 1995년 고등학교 졸업 앨범. 이거 제 거예요. 남자의 손이 떨렸다. 박종수는 그에게 자리를 권했다. 남자는 앨범을 무릎에 올려놓고 천천히 펼쳤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가 있었다. 교복을 입고 해맑게 웃고 있는 18살의 자신.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정우진입니다. 언제 잃어버리셨나요? 정확히는 13년 전이요. 2011년쯤이었을 거예요. 우진은 앨범을 한 장씩 넘기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지만 집안 사정으로 중퇴했다.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다. 시간이 흐르며 고등학교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겼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을 정리하다가 졸업 앨범을 발견했다. 그때 친구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우진은 앨범을 들고 서울로 올라왔다. 몇몇 친구들을 만나려고 했다. 하지만 연락처를 몰라 결국 만나지 못했다. 실망한 채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앨범을 뒷좌석에 두고 내렸다. 그 뒤로 친구들 생각이 날 때마다 후회했어요. 왜 앨범을 잃어버렸을까? 박종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우진은 앨범을 계속 넘겼다. 반 친구들의 얼굴, 선생님들의 모습, 모두 그리운 얼굴들이었다. 특히 한 페이지에서 그의 손이 멈췄다. 한 여학생의 사진이었다. 이 친구는 김수진이에요. 제 첫사랑이었죠. 수진은 우진과 같은 반이었다. 조용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다. 우진은 3년 동안 말 한마디 제대로 걸지 못했다. 다만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다. 졸업식 날 용기를 내어 인사를 했다. 수진은 웃으며 답했다. 우진아, 대학 가서도 열심히 해. 우리 언젠가 다시 보자. 하지만 그 이후로 만나지 못했다. 우진은 대학을 중퇴했고 수진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가끔 그녀를 떠올리며 궁금해했다. 잘 지내고 있을까? 행복할까? 이제는 그냥 추억으로 간직하려고요. 우진은 앨범을 덮으며 말했다. 박종수는 그에게 물었다. 친구들과 연락하고 싶으신가요? 하고 싶죠. 하지만 연락처를 모르니까요. 박종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제안했다. SNS에 한번 올려보시는 건 어때요? 기억의 방에서 앨범을 찾았다고. 혹시 아는 분이 볼지도 모르니까.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었다. 그날 저녁, 우진은 앨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간단한 글과 함께 13년 만에 찾은 졸업 앨범, 고등학교 95학번, 혹시 같은 반 친구들 있나요? 반응은 생각보다 빨랐다. 이틀 뒤, 한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 우진이 맞아? 나 기억나? 김수진이야. 우진은 화면을 믿을 수 없었다. 수진이었다. 첫사랑 수진. 그들은 곧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일주일 뒤 카페에서 만났다. 27년 만의 재회였다. 오랜만이야, 우진아. 정말 오랜만이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수진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우진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들은 지난 시간을 나눴다. 수진은 결혼했다가 이혼했고
지금은 혼자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우진은 여전히 미혼이었고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다. 졸업 앨범 찾아서 다행이다. 덕분에 연락할 수 있었잖아. 응, 정말 다행이야. 그날 이후로 우진과 수진은 자주 만났다. 처음에는 옛 친구로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감정은 변해갔다. 27년 전에 하지 못했던 고백. 우진은 용기를 냈다. 수진아, 나 고등학교 때부터 너를 좋아했어. 수진은 놀라며 우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다. 나도 알았어. 그때부터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시작했다. 27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졸업 앨범 하나가 이어준 인연. 그들은 박종수에게 감사를 전했다. 물건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인연을 지켜준 것이었다. 기억의 방은 이제 단순한 분실물 보관소가 아니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이는 곳, 기억이 되살아나는 곳,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박종수는 여전히 매일 물건들을 돌보며 새로운 방문객을 맞이했다. 어느 봄날 오후, 한 젊은 여성이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25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숨을 헐떡이며 박종수에게 물었다. 저기, 노트북 있나요? 은색 노트북, 뒤에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는.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자기기 섹션으로 안내했다. 선반에는 여러 대의 노트북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2021년 구역에서 은색 노트북 하나를 꺼냈다. 뒤에는 다양한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이거예요. 여성은 노트북을 받아 들고 환호했다. 박종수는 그녀를 자리로 안내하고 차를 한 잔 따라 주었다. 여성은 노트북을 열어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언제 잃어버리셨나요? 3년 전이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여성의 이름은 한지영. 그녀는 애니메이션을 꿈꾸는 예술학도였다. 3년 전 그녀는 졸업 작품을 준비하고 있었다. 1년 동안 작업한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모든 파일이 그 노트북에 담겨 있었다. 백업을 안 해뒀어요. 정말 바보 같은 실수였죠. 어느 날 밤, 작업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던 중이었다. 피곤해 지쳐 노트북을 뒷좌석에 둔 채 내렸다. 집에 와서야 깨달았다. 노트북이 없다는 것을. 급히 택시회사에 연락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1년간의 작업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지영은 절망했다. 졸업 작품을 다시 만들 시간도, 의욕도 없었다. 결국 그녀는 졸업을 포기했다. 휴학계를 내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꿈을 접은 것이었다. 그렇게 3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최근에 기억의 방 기사를 봤어요. 혹시나 했죠. 박종수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지영은 노트북을 켜보았다. 파일들이 그대로 있었다. 3년 전 그날의 작업물들. 미완성이었지만 그녀의 열정과 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늦은 건 없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지영이 눈에 희망이 돌아왔다. 그녀는 노트북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3년 전의 파일을 열고 멈췄던 부분부터 이어갔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설렜다. 한 달이 지났다. 지영은 졸업 작품을 완성했다. 그리고 학교에 복학 신청을 냈다. 교수들은 그녀를 반겼다. 작품을 본 심사위원들은 감탄했다. 정말 훌륭한 작품입니다. 3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지영은 그 학기에 우수 졸업작품상을 받았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취직했다. 꿈을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아니, 정확히는 다시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졸업식 날,
지영은 기억의 방을 다시 찾았다. 손에는 자신이 만든 애니메이션 DVD가 들려 있었다. 사장님, 이거 받아주세요. 제 졸업 작품이에요. 박종수는 DVD를 받아들었다. 표지에는 꿈을 찾아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고맙습니다. 잘 볼게요. 아뇨, 제가 더 감사해요.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전 영영 꿈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지영은 깊이 인사하고 떠났다. 박종수는 DVD를 선반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또 하나의 꿈이 이루어졌네.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박종수도 어느새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택시 운전은 이제 주 3일만 하고 나머지는 기억의 방을 지키는 데 집중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물건들을 돌보는 손길만큼은 여전히 정성스러웠다. 어느 여름날 저녁, 한 노부부가 찾아왔다. 두 분 모두 70이 넘어 보였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왔다. 박종수는 그들을 맞이하며 자리를 권했다. 무엇을 찾으시나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반지 하나를 찾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얼마나 오래전인가요? 18년 전입니다. 박종수는 놀랐다. 18년. 자신이 분실물을 모으기 시작한 초창기였다. 그는 반지 섹션으로 가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2006년 구역.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금반지 하나를 발견했다. 이건가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박종수가 반지를 건네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도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맞아요. 이거예요. 두 분은 한참을 울었다. 박종수는 조용히 기다렸다. 감정이 진정되자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들의 이름은 이철수와 김영희. 결혼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부부였다. 18년 전 그들은 금혼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50년을 함께한 기념으로 서로에게 반지를 선물하기로 했다. 이 반지는 제가 아내에게 준 거였어요. 철수는 평생 버스 기사로 일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아내를 위해 금반지를 샀다. 비싸지 않은 소박한 반지였지만 그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영희는 그 반지를 받고 무척 기뻐했다. 고마워요, 여보. 이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지만 금혼식을 한 달 앞두고 영희는 반지를 잃어버렸다.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던 중 택시에서 내릴 때였다. 집에 와서야 반지가 없다는 걸 알았다. 영희는 크게 상심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소중한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철수는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영희는 자책했다. 남편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잃어버렸다는 죄책감. 그 이후로 금혼식은 조용히 넘어갔고 영희는 가끔씩 그 반지를 떠올리며 미안해했다. 18년 동안 마음에 걸렸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근에 기억의 방 이야기를 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찾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기적처럼 반지를 되찾았다. 이제 마음이 편해요. 영희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보았다. 18년 전보다 손가락이 가늘어져서 헐렁했지만 그래도 아름다웠다.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여보, 이제 우리 다시 금혼식 하자. 제대로. 영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분은 박종수에게 몇 번이고 감사를 표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한 달 뒤 작은 금혼식을 열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모두 모였다. 영희는 그 반지를 끼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반지 예쁘다. 손녀가 말했다. 영희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다. 응, 할아버지가 주신 거야. 아주 소중한 반지란다.
그날 이후로 영희는 반지를 한시도 떼지 않았다. 18년 만에 돌아온 약속. 그 약속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었다. 박종수의 기억의 방은 이제 지역의 명물이 되었다. 학교에서 견학을 오기도 했고,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종수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변화였다. 기억의 방을 다녀간 사람들은 물건의 소중함을, 추억의 가치를 되새겼다. 어느 가을날, 동네 초등학교에서 편지가 한 무더기 도착했다. 5학년 학생들이 쓴 감사 편지였다. 얼마 전 기억의 방을 견학 왔던 아이들이었다. 박종수는 편지를 하나씩 읽었다. 사장님, 저는 이제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않을 거예요. 민준. 할아버지,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착한 사람이 될래요. 서연. 택시 기사님, 20년 동안 물건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준호. 한 글자 한 글자가 박종수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특히 한 아이의 편지가 눈길을 끌었다. 할아버지, 저는 엄마가 주신 목걸이를 잃어버렸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예요. 찾을 수 있을까요? 지은. 박종수는 즉시 학교에 연락했다. 그리고 지은이를 만났다. 11살 소녀였다. 그녀는 작년에 어머니를 잃었다.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딸에게 작은 목걸이를 선물했다. 지은아, 이거 끼고 다녀. 엄마가 항상 옆에 있을게. 지은이는 그 목걸이를 매일 차고 다녔다. 하지만 한 달 전 체육 시간에 잃어버렸다.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았다. 지은이는 울면서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함께 찾아보았지만 허사였다. 박종수는 지은이와 함께 목걸이 섹션을 살펴봤다. 하지만 지은이가 말한 목걸이는 없었다. 지은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박종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목걸이는 없어도 엄마의 사랑은 여기 있어. 박종수는 지은이의 가슴을 가리켰다. 엄마는 항상 내 마음속에 계신단다. 목걸이가 있든 없든. 지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종수는 그녀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건넸다. 자신이 직접 만든 나무 목걸이였다. 이건 할아버지가 만든 거야. 엄마를 기억하며 차고 다녀. 지은이는 목걸이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비록 엄마의 목걸이는 아니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전해졌다. 지은이는 그날부터 박종수의 목걸이를 차고 다녔다. 그리고 가끔 기억의 방을 찾아와 박종수와 이야기를 나눴다. 할아버지, 저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래? 잘했구나.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엄마 이야기해 주셔서 저 이제 슬프지 않아요. 박종수는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물건을 돌려주지는 못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전해준 것 같았다. 아이들은 기억의 방을 통해 물건 너머의 가치를 배웠다. 그것이 박종수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다. 박종수는 이제 72.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기억의 방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도와주기 시작했다. 언젠가는 그들이 이 일을 이어받을 것이었다. 어느 겨울날 오후, 박종수는 선반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맨 위 선반에 한 물건이 눈에 들어왔다. 작은 공책 한 권. 20년 전 가장 처음 모았던 물건이었다. 토끼 인형 다음으로 오래된 물건. 박종수는 공책을 꺼내 펼쳤다. 초등학생의 일기장이었다. 2004년 3월부터 6월까지 석 달간의 일기가 적혀 있었다. 아이의 솔직한 마음이 담긴 글들. 박종수는 가끔 이 공책을 펼쳐 읽곤 했다. 주인이 누구인지 궁금했다. 3월 15일. 오늘은 엄마 생일이다. 엄마한테 편지를 썼다. 엄마가 좋아하셨다. 4월 20일. 오늘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엄마 아빠가 자랑스럽다고 하셨다. 6월 10일. 내일은 소풍이다. 정말 기대된다.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6월 25일. 오늘은 슬픈 날이다. 우리 강아지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괜찮아질까? 일기는 거기서 끝났다. 그 이후로 20년 동안 아무도 이 공책을 찾으러 오지 않았다. 박종수는 가끔 그 아이를 생각했다. 이제는 30이 넘었을 그 아이. 잘 지내고 있을까? 그날 저녁, 한 젊은 남성이 찾아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박종수에게 물었다. 그 혹시 아주 오래된 물건도 있나요? 얼마나 오래된 건가요? 20년 전쯤요. 제가 초등학생 때 잃어버린 일기장을 찾고 있어요. 박종수의 심장이 뛰었다. 20년 전. 일기장. 그는 천천히 선반으로 걸어가 그 공책을 꺼냈다. 그리고 남성에게 건넸다. 그 혹시 이거인가요? 남성은 공책을 받아들고 눈이 커졌다. 표지를 보더니 숨을 삼켰다. 맞아요. 제 거예요. 그는 공책을 펼쳐 일기를 읽기 시작했다. 20년 전 자신의 글씨. 어린 시절의 순수한 마음. 남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거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박종수는 조용히 물었다. 왜 이제야 찾으러 오셨나요? 남성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했다. 사실 기억이 안 났어요. 일기장을 잃어버린 것도 뭘 썼는지도. 그런데 최근에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그의 어머니는 한 달 전 세상을 떠났다. 유품을 정리하던 중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들아, 내가 초등학교 때 쓴 일기장을 찾아보렴. 그때 내가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기억해. 남성은 그제야 떠올렸다. 20년 전 택시에서 일기장을 잃어버렸던 일을, 그리고 기억의 방을 수소문해서 찾아온 것이었다. 엄마는 이 일기장을 보고 싶어 하셨나 봐요.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께서 아드님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셨나 봅니다. 남성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그는 어른이 되었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이 일기장 속에는 여전히 그때의 시간이 살아 있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성은 여러 번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박종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마지막 물건이 주인을 찾아간 것 같았다. 그날 밤 박종수는 기억의 방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선반에는 여전히 수많은 물건이 남아 있었다. 아직 주인을 기다리는 물건들. 그는 하나하나 먼지를 닦으며 중얼거렸다. 언젠가 모두 주인에게 돌아갈 거야.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이었다. 박종수는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다. 내일도 이곳에서 물건들을 지킬 것이었다. 20년 전부터 그래왔듯이.